안녕하세요. 살미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시험에서 비중이 높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심호흡 크게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노화에 따른 특성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소화기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절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질병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병이 더 커졌을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만성퇴행성 질환이란 점점 갈수록 후퇴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젊은 사람들은 경과도 짧고 재발이 빈번하지 않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인이 됨으로 인해서 경과도 길어지고 재발도 빈번하며 합병증이 잘 생깁니다. 다섯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신장에서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데 이런 신장 기능이 저하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항상 약물 중독은 이 신장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약물 중독은 신장의 기능 저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노인에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다 어떠한 여러 면에서 둔감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민감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물에 민감한 거고 두 번째는 기온에 민감한 겁니다. 유일하게 민감한 게 두 가지예요. 약물과 기온입니다. 차갑거나 춥거나 더운 기온에 민감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 경과, 예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큰 병으로 진전되었을 때 발견된다고 합니다. 8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선망이라고 부를 거예요. 선망.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선망이라고 부를 겁니다. 9번,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 또한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진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사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잘 안 하게 되고 사회 참여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10번,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면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우리는 와상이라고 해요. 질병이 있을 때 계속 침대에서만 생활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질병이 다 치료되고 막상 걸으려고 하면은 걸을 수 없는 것을 와상이라고 합니다. 와상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드려야 합니다. 11번, 중요해요.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신체적인 것만 고려하면 안 되고 심리, 사회, 경제, 영적 모두 다 아울러 가지고 우리는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우선 노화가 됨으로 인해서 소화기계가 맞게 되는 변화는 무엇이냐? 우선 소화기계는 음식이 들어오는 입에서 시작하여 찌꺼기가 신체 밖으로 배출되는 항문으로 끝나는 관이다. 이렇게 입으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것을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자, 입으로 음식물을 넘겼어요. 그래서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갑니다. 1차적으로 위로 가요. 위로 가서 위액이 분비되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셔진 음식물들은 소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돼요. 최종적으로 영양분이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대장으로 이동해가지고 대장에서는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해준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대변을 만들어서 배출을 시킵니다. 이게 간단한 소화기계의 과정이에요. 자, 위는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위액이죠. 소화효소를 분비하며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적당한 속도로 소장으로 내려보낸다. 그리고 나서 소장은 음식물의 최종 소화 및 흡수를 한다. 영양소를 흡수한다는 겁니다. 대장은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 형태로 굳게 만들어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 밖으로 대변을 배출시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1번, 맛을 느끼는 세포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 특히 단짠, 짠맛과 단맛은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단짠 좋아하죠. 그렇지만 노인분들은 단짠을 못 느껴요. 중요합니다. 단짠과 쓴맛 변경돼서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단짠은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된다. 2번, 충치, 치아의 탈락, 잘 맞지 않는 엣지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음식을 씹기 어렵다. 3번, 타액, 침을 얘기합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의 능력이 저하된다. 4번, 노인분들은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섬유식의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깁니다. 6번, 췌장의 역할 볼게요. 췌장은요,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6번,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중요합니다.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7번,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감소로 당뇨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당뇨성은 당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당뇨성이라고 해요. 이러한 당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이 당뇨병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8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항문이 열려요. 그래서 변실금, 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번 중요해요.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대사가 무엇이냐? 대사는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변화시키는 거. 약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간 기능은 약물의 대사와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노화에 따라서 소화기계에 생기는 주요 질환 보겠습니다.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자, 첫 번째 이것들의 차이점, 정의가 중요해요. 각각의 특성들 중요합니다. 자, 위염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위염,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염증이 어디 생기냐는 겁니다. 위 점막에 생기는 거예요. 위의 근육이 아닌 점막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위염이 생기는 관련 요인, 원인으로는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 섭취,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못하고 삼켜버리면은 위에서는 큰 덩어리들을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위액을 많이 쏟아내야겠죠. 그러면서 위액에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고
또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해버리니까는 염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2번,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 성분 섭취로 인해서 위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과식 등 무절제한 식습관, 그리고 4번,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로 인해서 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염에서는요, 증상이 진짜 중요해요. 위염과 위궤양의 증상의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위염은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이 들어요. 그것을 급성위염이라고 합니다. 위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서 공부할 겁니다. 급성은 식사 후에 바로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위, 통증의 부위가 중요해요. 명치의 통증, 이것이 위궤양과의 차이점입니다. 3번,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 이것은 만성위염이라고 합니다. 급성하고 만성위염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 위염과 위궤양의 증상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위염의 치료 및 예방입니다. 금식이 중요해요. 우선은 위를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루 정도 금식을 한 다음에 바로 정상 시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미음이나 유동식을 섭취하면서 준비운동, 위를 준비운동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정상 시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금식을 했으면요, 우리 신체적으로도 휴식을 좀 취해 주어야 합니다.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 전체도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해요. 2번, 처방받은 제산제. 제산제는 산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위산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하고, 과식, 과음을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습니다. 4번,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여 위를 자극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 금식 시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밥만 안 먹지 말고 충분한 휴식까지 같이 취해 주어야 합니다. 전신을 쉬게 해 주어야 해요. 자, 금식하면은요, 반드시 탈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식하면은 탈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궤양입니다. 역시 위염과의 특성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이 위궤양이에요. 위염은 점막까지만 손상된 거지만 이 위궤양은 근육층까지 손상되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관련 요인,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잦은 사용으로 인한 위자극, 또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한 위점막 손상, 마지막으로 위인의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헬리코박터균은요,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입니다. 이 이로운 세균에 의해서 위궤양이 생기는 경우라면은 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위궤양의 증상 중요합니다. 위염의 증상과 구분할 줄 아셔야 해요. 3번이 중요해요.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우리 위치 중요합니다. 상복부의 불편감이에요. 위염은 식사 직후에 아픈 거지만 이렇게 위궤양은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위염은 명치의 통증이지만 위궤양은 상복부 불편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염과 위궤양의 증상의 특성, 차이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 자, 위궤양의 3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은 위에서 피가 나는 거고, 천공은 위에 구멍이 생기는 거고, 협착은 위가 위끼리 서로 들러붙어가지고 쪼그라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치료 및 예방, 약물요법,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심신안정, 규칙적인 식사, 위궤양으로 진단된 후에는 절대적인 금연을 해야 해요. 흡연에는 위를 자극해주는 그런 발암 물질들이 많아요. 반드시 금연해 주어야 합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 주어야 하고,
위출혈, 위청업, 위협착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위염이 악화되면 위궤양, 위궤양이 악화되면 위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만 퍼져 있는 상태이고, 이 조기 위암에서 조금 더 진행된 위암은 점막 하층을 지나서 근육층 위로 뚫고 나온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조기 위암은 이렇게 점막까지 퍼져 있지만, 진행성 위암은 근육층 위까지 뚫고 나온 상황이죠. 위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원인입니다. 위 수술을 했던 과거력이 있다던가, 헬리코박터균 파이로리균이 원인이 된다던가, 혹은 용종성 폴립이 있었다던가, 식이 면에서는요, 짠 음식, 탄 음식, 곰팡이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위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증가한대요. 기타 원인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률이 더 높고, 그리고 음주랑 흡연에 의해서도 위암이 발생합니다. 위암의 증상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그리고 체중 감소가 중요해요. 암 하면은요, 체중 감소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암 하면은 체중 감소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 혈변을 본다거나 구토를 한다던가, 아니면 진단검사에서 목부종양 덩어리가 보인다던가, 간이 비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암의 치료 및 예방입니다. 암이기 때문에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아주어야 하고, 입원 중요해요. 치료 후 5년간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검진을 받는다. 이 몇 년간이 중요해요. 암은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검진 받습니다. 3번,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된다면 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4번,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던가,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그리고 훈제한 음식은 피해주고, 금연은 필수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선 암이니까는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장암입니다. 맹장과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우리는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의 관련 요인은 위암과 똑같이 용종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었다던가, 혹은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을 겪었다던가, 네 번째, 매일 알코올 섭취를 해도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5번째 중요하죠.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그리고 가공 정제된 저잔여식을 섭취하였을 때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장암의 증상입니다. 장습관의 변화, 예를 들면 설사나 변비를 한다던가, 혹은 장폐색, 장이 완전히 폐색이 돼가지고 대변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번째, 혈변,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던가, 직장 출혈, 직장에서 출혈이 있다던가, 혹은 체중 감소, 암이니까는 체중 감소가 있겠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암이기 때문에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해 주어야 하고, 우리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은 5년 동안 받는다고 했어요. 이 5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입니다. 그 중에서 4번, 가공 정제된 곡식이 아닌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 동물성 지방이 아닌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6번, 우리 대장의 역할은 수분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대장에 암이 생겨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통해서 생수를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 마셔주어야 합니다. 설사 보겠습니다. 설사의 정의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설사라고 나와주면 땡큐인 거예요. 어렵게 나온다면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했다. 이거를 설사라는 말 대신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한 변, 이런 거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설사란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배변량뿐만 아니라 횟수도 증가한 것을 얘기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장이 감염됐다던가 스트레스 혹은 오염된 음식물 식중독, 6번이 제일 중요해요. 하제 등 약물의 남용. 하제는 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이에요. 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을 먹어야 하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요, 이렇게 설사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제 등 약물의 남용 너무 중요합니다. 설사의 증상입니다. 1회에서 수십 회의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하고 물설사가 나온다던가 피가 섞인 혈성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겠죠. 음식물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중요해요. 설사하면 탈수 예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사하면 탈수 기억하세요.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탈수하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금식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할 때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탈수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음식물 섭취량은 줄여야 돼요. 음식물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는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됩니다. 음식물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중요합니다. 3번도 중요하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또한 섬유 시기를 제한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드는 음료수,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섭취하면 안 돼요. 설사할 때는 섬유 시기 제한을 해주어야 합니다. 4번 지사제. 지사제는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에요.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절대 지사제 마음대로 들이면 안 됩니다. 자, 지사제 남용을 주의해야 해요. 지사제를 또 너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역효과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사제 남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변비입니다. 변비도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온다면 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이하인 경우라고 나옵니다. 자, 변을 볼 때 힘이 들고 변이 심하게 딱딱한 경우, 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그리고 잔변감, 변을 봤는데도 뱃속에 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잔변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변비라고 얘기합니다. 변비의 원인은 장 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이에요. 장이 운동을 하면서 대변을 항문 밖으로 내보내 주어야 하는데 장 운동이 저하됐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거고, 저장 능력은 씹는 능력이에요. 치아로. 이런 저장 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잔여 식이 섭취, 이 저잔여 식이 섭취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몸의 모든 근육이 다 약화돼요. 이 복부의 근육도 약화되기 때문에 대변 볼 때 배에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4번 식사량이 감소했다거나 특히 수분과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감소. 고섬유질 음식을 먹어야지 대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자, 5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제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너무 하제에다가 의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제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5일에 한 번씩 하제를 사용해서 대변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맨날 찾아와서 하제를 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제의 의존성이 생기면은 본인 스스로 배변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반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하제 의존성이 생기면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5번. 변비의 원인입니다. 운동량이 감소하면요, 장 운동도 저하돼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7번 스트레스 우울, 8번 대장암, 그리고 9번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외워놓으세요.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는 변비를 유발합니다. 변비의 증상으로는 배변 횟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이하로 대변을 보는 거고 배변의 무게도 감소해요.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35g 미만. 그리고 배변 시에 어려움이 있어요. 배변 볼 때 힘들다던가 배변이 너무 딱딱한다던가 혹은 3개월 이상의 잔변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배변이 너무 딱딱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4번 대변이 배에 가득 차 있으니까는 복부 통증과 팽만감이 느껴져요. 5번 대변은요 여러분들 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독성이 우리 신체 내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은 이 독성에 의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치료 및 예방 부분이에요. 1번 빈번하게 사용하면 자 하제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하제 의존성이 생긴다고 했어요. 2번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한다. 예를 들면 요플레 같은 거 유산균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3번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해주고 4번 체조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장의 능력,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게 한다. 복부 마사지는 이렇게 대장처럼 상행 마사지, 횡행 마사지, 하행 마사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서 대변을 항문 쪽으로 밀어주는 마사지를 얘기합니다. 5번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다. 6번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대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앉아있는 건 안 돼요. 변이가 느낄 때 타이밍 좋게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변비를 유발하는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우리 예를 들면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은 중단시켜야 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절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면 안 돼요. 대상자가 속이 쓰려 한다고 위험인 것 같다고 대상자한테 혹은 보호자한테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상에 대해서만 대상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질병명을 예측해서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대상자를 데리고 의료기관을 찾으면 안 돼요. 무조건 가족과 상의를 한 후에 의료기관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자, 다음 거 중요해요.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절대 요양보호사가 마음대로 관장하면 안 됩니다. 간호사나 의료인에게 상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운동 부족, 변비, 구강질환 등의 신체적인 이유와 혹은 불안, 슬픔,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등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 상의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드려야 합니다.